예,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크리에이터 꼬꼬마 민트입니다. 며칠 전 머리도 무겁고 몸살기가 있어 근처 약국에서 뜨거운 물에 타먹는 감기약을 사왔는데 먹고서 잠들고 나니 몸이 많이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감기만 와도 코로나19로 의심받는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오사카 소년 담정단 신호부 선생님과 집 없는 아이 편을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신은 우연한 일로 발견되었다. 발단은 옆방에 사는 아이가 길쭉한 못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그것을 그만 벽에 맞고 만 것이었다. 옆방 벽으로 튀어나갔으면 큰일이겠다고 생각한 엄마가 사과하러 갔다가 피범벅이 되어 쓰러져 있는 사체를 발견한 것이다. 시신의 가슴에서 흘러나온 피는 이미 딱딱하게 굳은 상태였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고 한다. 당장 관할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갔다. 잠시 후 오사카 부경에서 수사관이 달려왔다. 죽은 사람은 이 집에 세든 아라카와 도시오라고 판명되었다.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부엌이고 그 옆이 작은 방인데 도시오는 그 작은 방에 벌렁 누운 자세로 쓰러져 있었다. 흉기는 끝이 예리한 칼이겠는데요. 날이 한쪽에만 있는. 사체의 상처 부위를 보고서 감식관이 말했다. 관할 경찰서와 부경본부 수사 일과 수사원들이 그 말을 듣고 있었고 그 중에는 우르시자키와 신도 콤비도 있었다. 날이 한쪽에만 있는 칼이 뭐죠? 키가 큰 신도가 우르시자키의 메모를 들여다보면서 조그만 소리로 물었다. 뭐야, 아직 그런 것도 모르나? 부엌칼, 회칼, 과일칼, 그런 게 다 날이 한쪽에만 있잖아. 우르시자키는 주위에 들리라는 듯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사망 추정 시각은 감식관은 시반과 사후 경직 상태를 판단한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이 약 40 내지 50시간 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틀 전이군. 하고 우르시자키는 생각했다. 그러나 사후 경직 상태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단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도 있었다. 아무튼 정확한 시각은 해부 결과를 기다려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감식관도 우르시자키의 생각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는 소견 설명을 끝냈다. 범행 누가 손에다 흔적도 없고 피해자의 주머니 속에 지갑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620엔밖에 들어있지 않았지만 관할 경찰서의 이시희 형사가 우르시자키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이시희는 약간 마른 체형의 여자들에게 꽤 인기 있겠다 싶을 만큼 잘생긴 얼굴이었다. 수시로 바지춤을 추어 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버릇인 듯하다. 흉기는 발견되었나요? 우르시자키가 물었다. 조사를 알아봤는데 없었습니다. 부엌에 칼이 몇 종류 있기는 하지만 흉기에는 해당되지 않았고요. 흉기는 중요한 증거품이다. 범인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르시자키는 생각했다. 피해자의 직업은? 그 질문에는 이시희가 다소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분명스럽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한 것 같기도 하고 얘기 없이 빈둥거렸던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건 동네 사람들 얘기입니다. 무직이라. 반년 전쯤에 여기로 이사 온 모양입니다만은 전입신고는 돼 있지 않을 겁니다. 가족은? 남자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하면서 이시인은 샤브 펜슬로 관자놀이를 긁었다. 며칠 전까지는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시인은 마치 아이가 없어진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도 되는 양 눈썹을 찡그렸다. 부인은? 이사 왔을 때 피해자가 그 아들뿐이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피해자의 이전 주소를 알고 있어서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렇군요. 우르시자키와 신도는 집주인에게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집주인은 가즈노 마사시라는 이름의 쉰이 약간 넘은 남자였다.
카디건을 걸치고 있는데 배가 임신부처럼 툭 튀어나와 있었다. 어떻습니까? 다소 겁먹은 눈으로 우르시자키를 바라보면서 가지노가 먼저 물었다. 어떻다니 뭐가요? 범인이 밝혀진 것 같은 거 그 말이죠. 그야 여러분의 협조에 달린 문제죠. 우르시자키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그리고 가지노 옆에 서 있는 세일러복 차림의 소녀에게 눈길을 돌렸다. 이쪽은? 딸이에요. 마치코라고 합니다. 오. 신도가 우르시자키 얼굴 전체에 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곁눈질하고 있었다. 무슨 이유에선지 우르시자키는 세일러복을 보면 표정이 누그러진다. 요즘 중학생들은 참 어른스러워요. 너그러운 표정을 한 채 우르시자키가 말했다. 사실은 발육이 좋다거나 섹시하다고 말하고 싶었을 테지만. 그럼 이제 질문을 드리죠. 아버지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과 동시에 우르시자키의 표정이 도로 무뚝뚝해졌다. 가즈노는 죽은 아라카와 도시오의 이전 주소는 알고 있지만 직업이나 경력 등은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다.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 일일이 캐고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월세는 꼬박꼬박 들어왔습니까? 우르시자키의 질문에 가즈노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말해서 석 달 치가 밀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끔은 세를 빨리 달라고 재촉하러 오시기도 했겠습니다. 그야 가끔은. 저도 그게 업이다 보니 말이죠. 최근에는 언제 오셨죠? 그러자 가지노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까 아마 한 일주일 됐을 겁니다. 그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그때가 아니더라도 아라카와 씨가 살해당한 일과 관련해서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가지노는 고개를 이리 꼬고 저리 꼬더니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했다. 다음으로 우르시자키와 신도는 옆방으로 가서 시신을 발견했다는 주부를 만났다. 아베 노리코라는 이름의 마흔이 좀 안 돼 보이는 뚱뚱한 여자였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벽에 못을 박은 것이다. 우리 아이가 그런 엉뚱한 장난을 했어. 정말이지. 노리코는 그 일의 사건의 원인이라도 된 것처럼 주눅이 들어 있었다. 아라카와 씨와는 교류가 있었습니까? 우르시자키가 묻자 그녀는 오른손과 고개를 함께 저었다. 전혀 없었어요. 길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도 안 하는데요, 뭐. 우리 집도 그렇지만 다른 집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드나들었는지도 모르시겠군요. 노리콜은 잠시 생각한 후에 미안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모르겠네요. 사건이 발생한 시각이 이틀 전으로 추정됩니다. 뭔가 심증이 가는 일 없으세요? 이틀 전이면... 엊그제네요. 아무것도... 하고 말을 하던 그녀가 갑자기 입을 다물더니 짝 손뼉을 쳤다. 그러고 보니 그게 아마 엊그제 일이었을 텐데. 왜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누가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이 온통 들먹일 정도로 큰 소리가 들렸고요. 어떤 소리였죠? 우르시자키가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누름돌을 떨어뜨린 것 같은 소리였어요. 노리코는 그렇게 표현했다. 이 부근의 집들은 누름돌을 떨어뜨려도 울리는 모양이다. 그게 몇 시쯤이었나요? 노리코는 옆에 놓인 시계를 힐금 보고 대답했다. 4시쯤이었을 거예요. 우르시자키가 신도를 얼핏 보고는 다시 노리코에게 시선을 돌렸다. 누가 왔다는 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서 아셨나요? 네, 작은 소리로 수군덕거리는 느낌이었어요. 얘기하는 상대가 남자였나요? 여자였나요? 노리코는 이 질문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다.
잘 모르겠네요. 분명하게 들은 게 아니라서. 몇 가지 질문을 더했지만 노리코에게서 그 이상의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수사본부는 관할인 후세경찰서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수사회의가 시작됐는데 아라카와 도시오의 전부인인 치에코가 출두했다는 연락이 왔다. 이시이와 우르시자키 그리고 신도가 참고인 조사에 들어갔다. 치에코는 35살인데 말한 데다 차림새가 수수한 탓인지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였다. 머리도 대충 뒤로 묶고 있었다. 그녀는 전 남편이 살해됐다는데도 의아하리만치 침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헤어졌다고 이렇게까지 냉담해질 수 있나 싶어 옆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신도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이혼의 이유에 대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그 사람이 전에는 트럭 운전사였어요. 그런데 1년 전쯤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죠. 그래서 집세가 싼 곳으로 이사하고 제가 돈을 벌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도무지 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용케 이혼을 받아들였군요. 오르시자키가 감탄스럽다는 투로 말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겠어요. 제가 나가면 그만인데. 그 사람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은 부인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부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벌써 헤어진 사람인데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자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지요. 호 하면서 오르시자키는 자신의 턱을 쓰다듬었다.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도시오 씨가 살해당한 일에 대해서 짐작하는 점은 없습니까? 없어요. 치에코는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아주 딱 부러지는군요. 그런 남자를 죽여봐야 득될 일은 없을 거예요. 놀고 주는 사람들은? 이시이가 물었다. 그 질문에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옛날에는 같이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과 곧잘 술을 마셨지만 지금은 그럴 돈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 일은 전혀 모릅니다. 빚이 있었나요? 집세가 밀렸다는 얘기가 생각난 오르시자키가 물었다. 그러자 지에코의 표정에 약간의 변화가 보였다. 그리고 낙담한 듯이 눈을 내리깔고 대답했다. 네, 있었어요. 어느 정도나? 전부 합해서 100만 원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예전 집에 살 때 진 빚이에요. 여기저기서 조금씩 빌렸죠. 그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하면 야반도주했어요. 우르시자키는 신도를 보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신도도 한숨이 절로 나왔다. 빚을 진 상대가 누구인지 이름은 압니까? 지에코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라카와의 집에 있는 주소록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우르시자키가 다시 정색하며 말을 꺼냈다. 엊그제나저 어디서 뭘 하셨는지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엉킨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면서 어이가 없네 라고 중얼거렸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요? 아니, 의심해서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알리바이를 물어놓고서 그런 말이 나와요? 하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아무튼 엊그제는 영업하러 돌아다녔어요. 일을 하셨다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습니까? 지에코는 낡은 헤드백에서 수첩을 꺼내 속지를 팔락팔락 넘겼다. 10시부터 4시 반까지네요. 4시 반쯤에 어느 집을 방문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르시자키가 그렇게 물은 것은 아라카와 옆집에 사는 아베 노리코에게서 그날 4시쯤 누군가가 왔다는 증언을 들었기 때문이다. 알려줄 수는 있는데 고객의 집이니까 저쪽에 폐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지에고는 수첩의 일부를 우르시자키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고객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녀가 보여준 것을 신도가 메모했다. 그런데 말이죠. 아들을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혹시 그쪽에서 먹고 있습니까?
이시이가 묻자 그녀는 어가 입을 약간 벌린 채 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라카와의 집에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없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우르시자키가 대답했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2, 3일 전부터 안 보였다는데요. 그 순간 치에고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아니, 그 아이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돈도 없을 텐데. 혹시 교통사고라도 난 거 아닐까요? 헤어진 남편이 죽었다는데도 동요하지 않던 여자가 아들이 행방불명됐다고 하자 갑자기 안절부절 못했다. 혹시 갈 만한 곳은 없습니까? 없어요. 하고 그녀는 암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음, 역시 살인사건이군. 급식을 마치고 교탁에서 신문을 펼친 신호부가 중얼거렸다. 사회면에 어제 본 소동의 전말이 조그맣게 실려 있었다. 신호부의 목소리를 듣고 대페이가 다가왔다. 저도 신문 봤어요. 죽은 지 이틀이나 지나서 발견됐다면서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런데 그 형사 아저씨들 이름은 없던데요. 왜 그렇죠? 신도와 우르시자키를 말하는 것이었다. 형사들 이름이 왜 나와? 폼을 잔뜩 잡아서 그렇지. 둘 다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야. 그럼 말단이에요? 글쎄. 신호부는 신문을 접었다. 그보다 오늘도 갈 거니까 하라다에게도 같이 가자고 해. 네? 대페이가 기가 막힌다는 듯 입을 해벌렸다. 선생님, 아직도 포기 안 하신 거예요? 포기를 왜 해? 어제는 아깝게 놓쳤지만 오늘은 꼭 잡을 거야. 이제 적의 패턴을 알았으니까. 고집도 참. 당연한 거 아니야. 금쪽 같은 제자들을 위한 일인데. 너희들은 나같이 좋은 선생님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 그야 그렇지만 그 녀석 이제 거기 없을걸요. 그러니까 가봐야 소용없다고요. 그건 가봐야 아는 거지. 자, 가자. 저 오늘 학원 가야 하는데. 안 가면 되지. 학원하고 게임하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하지? 헐. 대페이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막무가내시네. 그리하여 이날도 신호부는 수업이 끝난 후 대페이와 하라다를 데리고 상점가로 향했다. 저기 좀 괜찮은데. 대페의 뒤를 따라오면서 하라다가 투덜거렸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무슨 소리야. 돈을 하찮게 여기면 못 쓰지. 저 오늘 피아노 레슨도 있다고요. 뭐야, 남자가 피아노를 배운다고? 엄마가 배우라고 하셨어요. 모든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디 치는데? 하라다는 잠시 생각하더니 지금 연습하는 곡목을 말했다. 신호부로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영역이다. 하고 혀를 찼다. 나카무라 가전제품 대리점 앞에 이르자 신호부는 또 영의 골목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진짜 없나 보네. 어제 소년과 마주쳤던 곳까지 가서야 그녀가 말했다. 데페이와 하라다는 그러게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게 아까 말했잖아요. 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여기 숨었다가 도망쳤다는 건 이 주변에 잘한다는 얘기잖아. 집이 가까울지도 몰라. 인상으로 봐서 초등학교 5, 6학년쯤 됐을 테니까 히가시오지 초등학교에 다닐 수도 있어. 히가시오지 초등학교는 오지 초등학교 동쪽에 사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다. 원래는 오지 초등학교의 분교였다고 한다. 하라다가 신호부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선생님, 우리 히가시오지 초등학교에 가서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럼 금방 범인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없으니 골치가 아픈 거지.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단 말이야.
가능하면 우리 선에서 해결하고 싶은 게 선생님의 희망이야. 그래서 언제 해결이 나요? 하고 대페이가 중얼거렸지만 신호부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좋아. 일단 그 가게에 가보자. 어쩌면 거기 드나들지도 모르잖아. 가게 아저씨가 알 수도 있고. 신호부 일행은 길을 오른쪽으로 돌아 다시 상점가로 갔다. 그때 앞에서 걸어오는 한 남자가 보였다. 큰 키에 양복 위에 레인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걷다가 신호부와 두 아이를 발견하고는 네, 요 하며 오른손을 들었다. 이상한 데서 마주쳤군요. 산책하는 겁니까? 남자는 부경본부의 신도 형사였다. 언뜻 보기에도 엘리트 형사 같은 인상은 여전하다. 네, 그게 좀... 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런 골목길을 산책할 리 있느냐고 생각하면서도 신호부는 웃는 얼굴로 대답했다. 신도 씨는 일하는 중인가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그는 어제 이 근처에서 타살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얘기를 했다. 알고 있어요. 어제도 여기를 지나갔거든요. 우루시자키 씨도 거기 있던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근을 탐문조사하고 계시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여전히 발로 뛰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부 옆에서 대페이가 말단이라 괴롭겠네. 라고 말하자 그녀는 대페이의 머리를 탁 때렸다. 다행히 신도에게는 들리지 않은 것 같았다. 신도는 태평한 표정으로 이 얘기를 계속했다. 여러 가지로 성가신 사건입니다. 씨는 지금 피해자의 아들을 찾고 있어요. 아들요?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사라졌어. 참, 그렇지. 다케우치 선생님과 이 학생들이... 그러고서 신도는 양복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너희들 혹시 이 아이 모르니? 어디서 본 적이 있다든지. 그런데 대페이는 사진을 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아까와 똑같은 말을 했다. 이 근처에는 아는 애가 없어요. 히가시오지 초등학교에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론 갔다 왔지. 그런데 이런 아이는 없다고 하더라고. 사진 좀 봐. 신도가 끈질기게 사진을 들이밀자 하라다가 먼저 마지못해 그것을 집어들었다. 오! 하라다는 사진을 든 채 눈동자를 위로 향하고 입술을 내밀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대페이가 사진을 낚아챘다. 그러더니 금방 어!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는 얼굴이야? 신도가 물었을 때 신호부도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어! 서, 선생님도 아는 아이입니까? 신도가 흥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그의 얼굴에 사진을 불쑥 갖다 대며 신호부가 물었다. 이 아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자 신도는 울상을 지었다. 아, 지금 제가 묻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오, 컴퓨터 게임 CD를 날치기 했다. 그런 애를 잡겠다 이거죠. 넓적한 양철 주걱으로 오코노미야끼를 자르면서 신도는 감동이라는 듯 말했다. 장소는 나카무라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한 집 건너에 있는 오코노미야끼 집이었다. 신도가 카페에 가자고 했더니 데페이와 하라다가 이 가게를 추천했다. 하기야 시노부 역시 커피나 홍차보다는 이쪽이 좋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인사건의 피해자의 아들이라니 참 묘한 우연이네요. 신호부는 말하면서 파래를 듬뿍 뿌린 오코노미야키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사건 직전에 사라졌다는 걸로 봐서 그 아이가 뭔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한시 빨리 찾아내서 상황을 확인해봐야 하는데. 그 아들을 찾아내 실마리가 잡혀서인지 신도의 말투가 매끄러웠다. 학교에는 안 다닌다고요? 신호부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하기야 예상했던 일이죠. 전에 살던 집에서 야반도주 하듯 나왔다고 하니까 정식으로 전학 절차를 밟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불행한 경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신호부는 피살자의 아들에게 살짝 연민을 느꼈다. 문제는 그 아이가 왜 게임 CD를 훔쳤냐는 건데. 그렇죠. 바로 그게 수수께끼입니다. 신도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옆에서 대페이와 하라다는 오코노미야끼를 먹으면서 소년 잡지를 읽고 있었다. 몇 달 전 잡지라 표지는 너덜너덜하고 페이지 끝에는 마른 양배추 조각이 들러붙어 있었다. 찢어진 표지에는 검은 매직으로 가게 이름이 커다랗게 적혀 있다. 신호부는 입을 우물거리다 말고 두 제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너희들도 만화만 보지 말고 협조를 해야지. 그렇게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돈 안 내고 달아나는 거나 마찬가지야. 에이, 선생님, 그럼 어떡하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 그러냐? 라면서 대페이가 하라다를 보았다. 하라다도 입을 우물우물 움직이면서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예를 들어 그 아이가 게임 CD를 훔쳐간 이유 정도는 상상할 수 있잖아. 그러자 대페이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느긋한 표정으로 신호부를 보았다. 이유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놀기 위해서라느니 그런 대답을 하면 안 돼. 그 아이는 게임을 하며 즐길 여유 같은 건 없을 테니까. 놀기 위해서라면 누군가에게 빌리면 되죠. 아마 훔친 걸 다시 팔 거예요. 판다고? 어디다? 신도가 물었다. 그야 뻔하죠. 중고 가게예요. 발매된 지 얼마 안 된 게임은 꽤 비싼 값에 팔리거든요. 중고 가게라. 그럴 수 있겠는데. 에이, 그런 건 상식이에요. 대페이가 두 어른을 바보 취급하듯 콧방귀를 뀌었다. 그럼 중고 가게는 어디 있는데? 요즘 많이 늘었으니까 어디든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유명한 곳은 삼명당일 거예요. 삼명당? 이마자토에 있어요. 이마자토는 후세 바로 다음 역이다. 좋아, 그럼 거기 가보자. 안내해줄래? 신도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두 아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에휴, 할 수 없지 뭐. 될 대로 되라지. 대페이가 말했다. 이마자토 역 앞에도 상점가가 있다. 그 거리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삼명당이라는 가게가 있었다. 주로 비디오를 대여하는 곳인데 게임 CD 코너가 가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인은 머리가 짧고 체격이 좋은 남자로 생선초밥집 주방장이 더 어울릴 인상이다. 주인은 신도가 건넨 사진을 보자마자 반응을 보였다. 아, 이 아이. 본 적이 있습니까? 신도가 묻자 주인은 고개를 몇 번이나 끄덕거렸다. 어제도 오고 그제도 왔었어요. CD를 팔러요. 꽤 좋은 물건을 갖고 와서 기억합니다. 아저씨, 그 녀석이 미래도시 CD 가져오지 않았어요? 대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어제 가져왔는데 오늘 아침 일찍 팔렸지. 주인이 흐뭇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대페이는 에이씨! 라며 얼굴을 찡그렸다. 오늘은 안 왔나요? 신도가 물었다. 아직 안 왔어요. 못 보던 얼굴이니 이제 안 올지도 모르죠. 혹시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제가 그런 걸 알 리 없죠. 그때 다른 손님이 부르는 바람에 주인은 그쪽으로 가버렸다. 신도와 신호부는 눈으로 신호를 주고받고는 삼명당에서 나왔다. 아쉽게 됐네요.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수학이죠. 이거 큰 신세를 쳤습니다. 그리고 신도는 보답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노라고 했다. 신호부는 가게 앞에서 그들과 헤어졌다. 나도 참 좋아하기는 하나 보네. 이런 데까지 길을 쓰고 쫓아오고. 이마저토의 상점가를 걸으면서 신호부는 쓴 웃음을 지었다. 곰곰 생각해보니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신호부는 산책이나 하고 돌아가기로 했다.
혼자 여유롭게 이 부근을 걷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가는 도중에 서서 먹는 메밀국수집이 있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국물 냄새에 신호부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이 역시 오랜만이다. 조금 전에 오코노미야키를 먹었지만 이 냄새도 외면하기 어렵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가게 문을 열었다. 카운터에는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자들의 뒷모습이 줄지어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카운터 안에서 아저씨가 기운찬 목소리로 신호부를 맞았다. 튀김 메밀 하나 라고 말하려다 신호부는 목소리를 삼켰다. 카운터 앞에 줄줄이 서 있는 남자들 사이에 한 소년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예의 소년이었다. 어! 그 소리에 소년도 신호부를 돌아보았다. 고 느낀 순간 소년이 먹던 그릇을 내버려둔 채 가게를 뛰쳐나갔다. 메밀국수만 먹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소년은 오늘도 빨랐다. 그러나 후세 주변에 비해 이 근처는 길을 모르는지 복잡한 코스를 골라 뛰지 못한다. 게다가 이마자토는 길이 넓다. 길만 넓으면 신호부도 자신이 있었다. 이마자토역 근처에는 세이토 운하라는 수로가 있다. 그 수로를 건너려면 당연히 다리를 건너야 한다. 다리 바로 앞에서 신호부는 소년을 잡았다. 씨발, 이거다! 포기해. 내 손에 잡힌 이상 절대 도망가지 못해. 에이씨, 뭐가 이렇게 빨라? 얕보면 안 되지. 이래봬도 옛날에는 에이스였어. 그것도 4번. 아줌마한테 훔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아이들의 불행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 그렇게 잘 사는데 뭐가 불행하다고. 그 녀석들은 게임 CD 몇 개 없어져 봐야 눈 하나 깜짝 안 할 텐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야. 그렇게 마음이 비뚤어졌어야 쓰겠니? 그러다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어. 자존심이 없는 인간은 쓰레기라고. 쓰레기라도 상관없으니까 이거 놔요. 몸부림을 치는 소년의 배에서 소리가 났다. 그러자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본 채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에휴, 그래. 너 배고프구나. 하기야, 메밀국수 먹다가 뛰쳐나갔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이거 다 놔줘요. 그럴 수는 없어. 배고픈 아이는 불행한 법이니까. 그렇게 말하고서 신호부는 사방을 둘러본 후 근처에 있는 과자 가게 앞으로 소년을 데리고 갔다. 가게 앞에서는 붕어빵을 팔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붕어빵에 오징어가 들어있다. 신호부는 붕어빵을 사서 소년에게 내밀었다. 소년은 고개를 약간 숙이고 눈만 치켜뜬 채 신호부를 쳐다보더니 퉁퉁 부은 얼굴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자, 그거 먹으면서 가자. 신호부가 소년의 손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그는 힘을 꽉 주고 발을 떼지 않았다. 어디 가는 건데요? 그야 뻔하지. 경찰서. 왜요? 겨우 게임 CD 훔친 걸 가지고 경찰서에는 왜 가요? 게임뿐만이 아니잖아. 어쨌든 그 일은 나중에 천천히 해결하기로 하고 그보다 경찰이 너를 찾고 있어. 왜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나쁜 짓을 안 했으면 왜 도망쳤어? 아버지가 살해당했는데 어디 있었냐고! 신호부의 소나귀에서 버둥거리던 소년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 소름이 끼치도록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거짓말! 신호부는 소년의 변화를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바라보았다. 너... 소년은 아랫입술을 깨문 채 눈으로는 여전히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너 모르고 있었니? 소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신호부는 손수건을 꺼내려다 순간적으로 소년의 손을 놓고 말았다. 그 틈에 소년이 재빨리 달아나기 시작했다. 야!
신호부가 외쳤을 때 소녀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웬일인지 신호부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 망연히 서 있었다. 잘 들으셨나요? 곤경에 처해 있는 제자의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어 몸을 사리지 않고 도와주는 여교사 신호부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한때 꿈이 선생님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선생님이 될 만한 자질을 갖고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찍 생각을 접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 소통하는 크리에이터가 되었으니 이 정도도 나름 훌륭한 이력을 쌓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보며 오늘의 방송을 마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사시 남정기 그 마지막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책들과 친해지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